그러면 오늘의 좀 중요한 주제인 마음을 과학으로 알아보기,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마음을 관찰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마음이 이 가슴이 아니라 뇌에 있더라, 이런 것을 좀 알게 됐는데요. 처음에 첫 단계에서는 정말 현상을 기록하고, 그 두 번째 단계에서부터 이제 이 현상들로부터 공통 속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소위 정신질환의 분류 체계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고요. 또 그와 병행하기도 하고 조금 뒤에 잇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뇌 외상, 뇌 상처를 입은 분들에 대한 연구나 또 약물의 효과를 보는 연구들이 있었고, 그 뒤에는 최근 들어서는 뇌 구조나 기능을 검사하고 개인별의 차이를 규명해서 정신질환, 마음의 문제를 뇌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주 옛날에 고대에는 정신질환을 마귀나 귀신이 들었다고, 죄송합니다. 네, 마귀나 귀신이 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굿이나 주문, 부적, 퇴마의식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마술적이고 종교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막연하게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17세기 이전만 해도 히포크라테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 의사의 어떤 덕목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던 이 분도 사체액설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점액, 황담즙, 피, 흑담즙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각각이 생산하는 장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기질도 그것에 따라서 점액은 끈기, 황담즙은 변덕쟁이, 피는 다혈질, 흑담즙은 우울질,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도 이때부터 벌써 이게 우리 몸의 어떤 부분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중세 암흑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 마귀, 악마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종교 재판, 화형, 수용, 감금 이런 문제들이 인권 침해로서 계속 나타나고 있었죠. 하지만 1800년대 들어서 프랑스의 필립 피넬이라는 이분이 수용되어 있던 정신질환자를 해방하고 인격적인 처우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고, 비슷한 시기에 독일의 요한 크리스찬 라일이라는 분도 정신질환의 의학으로 정의를 좀 이렇게 내리게 돼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낙인 찍지 말자, 이렇게 운동을 펼치기도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분들일 겁니다. 1900년대 이후에 정신질환을 분류한 분으로서 에밀 크레펠린, 또 폴 블로일러 이런 분들이 좀 정신질환의 분류를 시행을 하셨고, 또한 심리, 문화, 사회적 배경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것은 지금은 프로이트, 칼 융, 알프레드 아들러 이런 분들이 큰 공을 세우셔서 현재의 정신질환으로 조금 더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질환 분류 체계라는 것이 최근에는 DSM이라고도 하고요, 미국 정신과 통계 및 편람이라고 하는 이런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한 예, 우울장애 예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이고, 거의 매일 사는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또 체중 조절하지 않지만 체중이 감소되거나 증가하거나, 혹은 식욕 감소 증가가 있거나, 또 불면증이나 과다 수면이 있거나, 생각 행동 속도가 지연되거나 초조하거나, 또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거나, 매일 무가치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 또한 사고나 집중력의 감소, 우유부단함,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없이도 반복된 자살 사고가 있거나, 혹은 자살 시도,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는 경우를 이렇게 9개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이 돼야 되고, 9가지 진단 기준 중에 5개 이상은 만족해야 되고, 진단 기준 1 혹은 2, 좀 우울한 기분이나 즐거움이 없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 체계는 사실 그동안의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을 때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를 잘 관찰하고 그걸 분류하면서 이렇게 변화되게 된 것이겠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머리를 다치신 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했던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분은 피니어스 게이지라고 하는 분인데요. 철도 노동자로서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하시던 분인데 어느 한날 사고로 이 눈을 통해서 이 뇌를 관통해서 두개골 위쪽으로 철근이 삐져나오는 이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요즘은 좀 이런 사진을 잘 찍진 않지만 약간 그로테스크한데 자기가 꽂혔던 이 철봉을 이렇게 들고 계시고요. 이렇게 눈도 한쪽이 좀 손상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심각한 부상 후 성격이 급격하게 바뀌시고 굉장히 변덕스럽고 불손하고 상스럽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힘센 사람에 대한 동물적인 애착이 좀 생긴 것을 확인해서 뭔가 이 뇌 앞쪽 부분이 손상됐을 때는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기회였고요. 또 다른 케이스로는 헨리 몰레슨 혹은 HM의 사례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심한 경련, 뇌전증이라고도 하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 뇌전증을 일으키는 부분이 해마라는 이런 구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 부분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한 이후에 이렇게 해마가 텅 비고 나서는 수술 전에 오래된 기억들은 잘 유지하지만 새로운 사건은 기억을 못하고 다만 지능, 운동 능력, 아주 짧은 기억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거한 건 해마뿐이니까 이 해마가 장기 기억의 저장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로부터 이런 뇌가 각 부위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발견은 새로운 약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원래는 프랑스 의사 라보리라고 하는 분이 이 클로르프로마진이라고 하는 수술 시 진정제라는 것을 어떻게 하다 보니 정신건강의학과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대체로는 너무너무 이렇게 좀 공격적이거나 과도하게 사람들한테 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분들한테 투여를 해서 진정 효과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 환자분들이 처음엔 말도 안 통하고 너무 행동도 조절 안 되던 것이 드라마틱하게 회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 약물의 첫 발견 이후에 다양한 약물을 개발하게 돼서 그 뒤에는 이런 정신건강의학과 약이 소위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등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약들이 사실 이 최초의 약의 발견 이후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개발돼서 현재까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좀 이런 검사들을 병원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는 뇌의 전기적인 신호들을 이 겉에 뇌 피부에 붙여서 머리 피부에 붙여서 뇌 활동을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또 수소, 물 분자에 있는 수소들을 신호를 받아서 이 뇌 안쪽에 있는 그 세밀한 구조까지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인 MRI, 이런 것들도 시행하고 있고요. 또한 기능적 MRI라고 하는 비교적 새로운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뇌 혈류의 변화를 통해서 뇌 활동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다 보니 재미있는 발견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 각각의 그림들이 서로의 감정들을 좀 보여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아주 흥분하거나 화가 나거나 즐겁거나 또 이렇게 다친 상처를 보면 약간 구역질이 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뇌 활성화된 영역을 어딘지 찍어봤더니 이 공포에 의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뱀을 보면 굉장히 빨리 무서워지고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원래는 우리 눈에서 들어온 시각적 정보가 이 안쪽의 구조물을 통해서 시각
인지하는 후두엽까지 전달된 이후에 처리가 되는데, 사실 이렇게 긴 길을 통해서 가다 보면 우리 반응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뱀에 물려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빠르게 발현이 돼서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혹은 우리말로 편도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구조물로 연결이 되고, 이것이 감정 중에서도 공포, 두려움의 반응을 크게 이끌어내는 구조물이라는 것을 최근에 좀 뇌과학적인 방법으로서 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네. 아까 거기에 ISPS가 뭐냐고 하시는. 네. 이거는 이제 국제 감정 사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International Affective Picture System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감정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서로 만든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사진을 보면 이 감정이 떠오른다라는 게 이렇게 있는 예, 그런 거.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뇌의 여러 가지 영역들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는 걸 또 알게 되기도 했는데요. 실은 한 부분만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뇌가 가까이서 보면은 시냅스라고 해서 이 부분과 다른 부분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들이 항상 수도 없이 많은 구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시냅스의 아주 작은 단위들 뿐만 아니라 이 뇌의 좀 큰 단위들도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부분이 고장나도 다른 부분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뇌가 굉장히 좀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뇌 전체적인 부분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흔히 공부 잘하고 싶으신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 우리 부모님들 많이 얘기하시죠? 근데 노력이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 공부를 잘하려면 주의 집중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주의 집중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졸려도 어렵고 배고파도 어렵겠죠. 또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거나 화가 나 있는 경우도 주의 집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좀 편안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인내력을 가지고, 또 옆에서 막 격려도 해주시고, 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동기도 뚜렷한 경우에는 그걸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잘 주의 집중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좀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럼 다 똑같이 느끼고 생각할까? 예전에 저희가 연구할 때는 예를 들어 우울증 환자분들, 그리고 우울증을 한 번도 경험하시지 않은 분들 이렇게 모아서 뇌 영상을 양쪽을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느낌이나 생각, 행동은 다 각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너무 못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이렇게 확 높아져가지고 엉엉 울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거보단 좀 덜하지만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속상하게 혼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시험 그럴 수도 있지 그까이 거. 한 번 실수한다고 큰일 안 나잖아.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스트레스 지수도 상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겠죠. 그럼 분명히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고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느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매일매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또 스트레스로부터 정신질환의 발생을 예측할 수도 있는지, 저는 이런 의문들이 자꾸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흔히 우리를 좀 긴장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학업에 대한 부담감,
외모나 옷차림,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 학교 폭력, 따돌림, 또 어린 시절 트라우마 경험 같이 다양한 것들이 우리한테 사실 우리가 원해서 주어지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우연히 주어지는 거겠죠. 근데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들 속에서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 수용되는, 좀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했을 때 마치 이렇게 볼록 렌즈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모아주는 것처럼 스트레스 세기가 좀 줄어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의 생각과 감정이 무시당한다면 어떨까요? 더 크게 화가 나겠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더 커지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는 또한 한 종류로서 마음을 비트는 일에 비유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걸레 짤 때 세게 짜면은 물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뜨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꾹 참고 이렇게 세게 힘을 줄 때는 손이 무척 아프겠죠. 이렇게 계속하면 힘들고 굉장히 쉽게 지칩니다. 저는 이래서 한번 이 짤 때 생각해 보시라고 하거든요. 몇 분이나 짜실 수 있을까요? 한 번에. 몇 분 정도 오래 해보실 수 있을까요? 한 3분, 5분? 3분, 5분. 네. 굉장히 길게 긴 이렇게 건가? 하시네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격투기 이런 것들을 봐도 네. 한 라운드가 3분, 어. 길면 5분 정도거든요. 오. 그 얘기는 사람이 굉장한 공포 속에서 긴장된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게 최대한 그 정도, 5분 내외 정도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힘을 주었다 풀면서 저희가 물을 실제로 짜죠. 그럼 손도 좀 덜 아프고 힘이 들어도 회복할 시간이 좀 있잖아요. 마음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꾹 참고 강한 긴장 상태로 지내면 한순간 그때는 잘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시험 볼 때 계속 밤새고 공부하면 잠깐은 시험 볼 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계속 긴장 상태가 지속되니까 마음이 힘들겠죠. 이게 만약 계속 지속된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건 여러 번 긴장을 줄 수밖에 없지만 또 다시 풀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마음의 아픔이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고 마음이 지칠 때도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사실은 이 긴장과 이완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 증상으로서는 우울, 불안, 두통, 두근거림, 울렁거림, 수면이 어렵거나 공황 증상, 또 자행동, 자살 생각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 긴장 이완 조절의 자율신경 변화를 저희가 잘 탐색할 수 있는 도구들도 있어서 심박 변이도라고 하는 도구를 제가 최근에 사용을 해서 이 심장 뛰는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지 확인을 함으로써 이런 긴장 이완 조절의 자율신경 변화를 규명해보고 있습니다. 저희 그 사전 질문 중에 범위 AI님이 질문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거하고 약간 관련된 그런 거라서 청소년들이 불안과 우울을 느끼는 이유가 호르몬 변화 때문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네.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청소년기에 이 여러 가지 발달이 일어나고 또 변화가 많은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 변화가 분명히 영향이 있고, 그 호르몬에는 아까 말씀드린 신경 전달 물질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또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예상치 못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사실 청소년기에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익숙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좀 이렇게 한번 해보았는데 실패하면 바로 이렇게 실망하거나 좌절에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면 좀 더 우울이나 불안에 좀 취약해지는 것 같아요. 어리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모르고 그게 더 심화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네, 거군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서유님께서 또 사전 질문 해주셨는데요. 정신질환은 뇌기능 이상 때문에 생기는 것이 많다고 들었는데 심리적이거나 환경적인 요인이 어떻게 뇌 이상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라는 질문 해주셨습니다. 네. 방금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경험하는 상황들이 주어지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가 되느냐가
내 뇌에도 계속 학습이 되게 됩니다. 네. 뇌는 사실 굉장히 효율적인 학습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10층에서 5층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 계속 이렇게 나도 모르게 10층을 잘못 누르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뇌가 부정적인 사건을 자꾸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부터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학습이 되게 되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그것이 감정으로도 이어지고 결과적으로는 크게는 정신질환으로까지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 중인 프로젝트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렇게 뇌과학이나 정신건강의학 쪽에서 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심박 변이도라는 이 지표들을 일상 상황에서 모아서 거기서부터 자율신경계 변화들이 과연 자해 행동, 청소년기에 좀 많은 친구들이 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좀 예측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고 거기에 따라 이 핵심 컨텐츠를 제공을 해서 아이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요즘 딥러닝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자해 행동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심박 변이도를 통해서 규명하고 클라우드에서 딥러닝해서 다시 좀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스스로 먼저 이런 예측된 지표로부터 얻어진 시그널을 사용해서 아, 내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나 좀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그걸 알려주고 싶은 그런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좀 자해행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정상 대조군도 같이 좀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뭐 여러 가지를 좀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나의 마음 상태와 스트레스 요인들을 같이 점검을 하고요. 또 치료의 계획을 수립하고 도와주게 됩니다. 약물 치료도 하고 상담 치료도 할 수 있고요. 또 기능을 회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